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았다. 마포의 한 오피스텔 20층, 박민준의 작업실 창밖으로 강변북로에 붉고 흰 불빛들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아닌 27인치 모니터를 가득 채운 흑백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폐허가 된 놀이공원에 기괴하게 웃는 피에로 조형물, 수십 년간 버려진 탄광의 어두운 갱도 입구. 그의 사진들은 빛이 사라진 공간에 남겨진 시간의 흔적과 수산한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프리랜서 풍경 및 다크 투어리즘 사진작가 박민준. 그는 남들이 두려워하는 장소에서 예술을 발견했고 그 예술은 제법 짭짤한 수입이 되어주었다. 온라인 매거진과 다큐멘터리 제작사에 사진을 판매하며 그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다. 그리고 오늘 그의 리스트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었다. 프로젝트 곤지암의 침묵. 모니터 한 구석에 떠있는 폴더 이름이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이미 수많은 방송과 개인 방송인들이 다녀간 식상한 소재였다. 하지만 민준이 주목한 곳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곤지암 저수지였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그곳에 대한 괴담은 차고 넘쳤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산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흔한 이야기부터 밤에 홀로 그곳을 찾았다가 실종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진부하지만 먹히는 스토리야. 민주는 혼자 말을 하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 사진에도 열광했지만 그 이면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곁들여졌을 때 더욱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자신의 사진이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가 되길 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스팜으로 향했다. 찰칵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의 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바디, 어둠 속 한 줄기 빛까지 담아낼 밝은 조리개의 광각 렌즈, 그리고 야간 촬영의 필수품인 묵직하고 안정적인 카본 삼각대.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들을 하나씩 꺼내 카메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배터리는 완벽하게 충전되었고 메모리 카드는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한쪽에서는 그의 또 다른 눈이 되어줄 드론 매빅 3의 배터리가 녹색 불을 깜빡이며 충전을 마쳤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장비들을 신뢰했다. 이 첨단 기술에 집약체들이 있다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괴담, 귀신. 그에게 그것은 사진의 가치를 높여줄 훌륭한 조미료일 뿐 실체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런 미신을 비웃는 편에 가까웠다.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대학 동기이자 역시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친구 지훈이었다. 지훈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형, 진짜 오늘 가요? 곤지암. 수학이 넘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주는 피식 웃으며 답했다. 그럼 장비 세팅 다 끝났지? 이제 출발하려고. 아니 형, 정신병원도 아니고 저수지는 진짜 아니라고 하던데 거기 아는 사람들 말로는 진짜가 나온대요. 물귀신들. 야 박지훈, 너까지 왜 그래?
그런 흉흉한 소문이 있어야 내 사진이 더 비싸게 팔리는 거 몰라. 목숨을 걸고 촬영한 금단의 풍경 같은 헤드라인. 멋지지 않냐? 민준의 농담 섞인 대답에도 지우는 웃지 않았다. 장난 아니에요, 형. 거기서 밤낚시하던 사람이 홀려서 변사체로 발견된 적도 있고, 밤에 가면 길을 헤매게 된대요.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라고. 그냥 다음에 낮에 가요. 네.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오버하지 마라. 난 귀신보다 무서운 마감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GPS랑 드론까지 있는데 길을 잃긴 왜 잃어. 갔다 와서 멋진 사진 보여줄 테니 술이나 한 잔 사.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지우는 깊은 한숨과 함께 조심해요, 진짜로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유난스러운 녀석. 그는 지훈의 충고를 그저 겁많은 친구의 노파심으로 치부해버렸다. 묵직한 카메라 가방을 메고 삼각대를 한 손에 든 채 그는 현관문을 나섰다. 지하 주차장에 센서 등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SUV를 비췄다. 장비들을 조수석과 트렁크에 안전하게 싣고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강력한 엔진음이 지하의 정적을 깨뜨렸다. 밤 10시. 서울의 도심을 벗어나자 화려했던 불빛들은 점차 사라지고 도로 위는 한적해졌다. 가로등마저 드문드문한 국도를 달리자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좁은 시야 외에는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임을 알렸다. 민주는 속도를 줄이고 비포장 샛길로 차를 몰았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그는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공포가 아닌 미지의 장소를 탐험하기 직전의 흥분과 기대감이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저수지로 들어서는 작은 공터였다. 그는 시동을 껐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직 희미한 바람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이 귓가를 채웠다. 헤드라이트가 꺼진 어둠 속에서 거대한 검은 거울 같은 저수지가 고요하게 누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좋아, 한번 시작해볼까? 민주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었다. 서늘하고 축축한 밤 공기가 그의 뺨을 감쌌다. 차에서 내린 민주는 잠시 어둠에 눈을 적응시켰다. 도시의 광공에 광공하이크에서 벗어난 밤하늘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별들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다른 구름 뒤에 숨어 그 빛을 감춘 탓에 주변의 풍경은 짙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는 헤드램프를 착용하고 스위치를 켰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LED 불빛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 어둠의 일부를 걷어냈다. 불빛이 닿는 곳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과 무성한 잡초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일렁겼다.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흙냄새와 물비린내가 섞인 저수지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주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트렁크에서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의 오늘 첫 번째 작업은
소리 채집이었다. 그는 사진뿐만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담아 앰비언트 사운드스케이프, 앰비언트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드는 것에도 흥미가 있었다.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를 작은 삼각대에 고정하고 녹음기에 연결했다. 그리고 헤드폰을 귀에 썼다. 순순간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듯한 감각이 그를 덮쳤다. 헤드폰 속으로는 증폭된 주변의 소음들이 밀려 들어왔다. 사락사락 바람에 나무집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풀벌레 소리. 그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작품의 도입부에 사용할 자연 그대로의 밤소리를 담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저수지 둑을 향해 걸었다. 자갈과 마른 흙이 밟히는 소리가 헤드폰을 통해 바삭 바삭 하고 유난히 크게 들렸다. 둑 위에 올라서자 시야가 탁 트였다. 헤드램프 불빛이 닿지 않는 저 너머 거대한 저수지는 마치 검은 심연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수면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바람이 부는데도 물결 하나 일지 않아 마치 굳어버린 검은 유리판 같았다. 민주는 자리를 잡고 마이크를 설치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헤드폰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다시 한번 집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조금 전까지 들리던 미세한 소리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바람 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심지어 멀리 국도를 지나는 차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헤드폰 속에는 오직 치이이 하는 화이트 노이즈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뿐이었다. 뭐야? 갑자기 민주는 헤드폰을 벗었다.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방음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비현실적인 침묵이었다. 자연의 한가운데서 이런 완벽한 무음 상태는 불가능했다. 개구리 울음소리 하나, 하다못해 물고기가 수면 위로 튀어 오르는 첨벙 소리 하나쯤은 들려야 정상이 아닌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서늘하게 흘렀다. 지훈의 경고가 떠올랐다. 거기 진짜가 나온대요.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잡생각을 떨쳐냈다. 피곤해서 예민해졌나? 아니면 고요한 게 이 저수지의 특징일 수도 있지.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시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소리 채집은 잠시 미뤄두고 본격적인 사진 촬영을 준비했다. 카메라 가방에서 묵직한 바디와 렌즈를 꺼내 결합했다. 단단한 카본 삼각대를 펼쳐 땅에 굳건히 고정시키고 그 위에 카메라를 얹었다. 그의 계획은 저수지의 정형을 장노출로 담는 것이었다. 셔터 스피드를 30초 이상으로 설정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빛과 희미한 장광을 모아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뷰파인더 대신 액정 라이브 뷰를 켜고 구도를 잡았다. 짙푸른 밤하늘과 별,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 같은 저수지의 수면. 완벽한 대칭 구도였다. 그는 무선 릴리즈를 손에 쥐고 셔터를 눌렀다. 카메라에서 철컥하는 미러 쇼크음이 나고 액정 화면이 꺼졌다. 이제 30초간 카메라는 빛을 모으기 시작할 것이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이 기다림의 순간은
언제나 그에게 경건함마저 느끼게 했다. 30초가 지나고 카메라 액정에 결과물이 떠올랐다. 와... 민준의 입에서 나직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노이즈 하나 없이 선명하게 담긴 밤하늘의 별들과 마치 우주를 담은 듯 깊고 푸른 저수지의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괴담의 배경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몇 번 더 셔터를 누르며 구도를 조금씩 바꿔나갔다. 이 정도 퀄리티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였다. 헤드폰을 벗어 목에 걸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에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잡혔다. 아주 희미하고 낮은 소리.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웅, 웅, 웅. 마치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혹은 누군가 멀리서 낮게 허밍을 하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는 분명 저수지 한가운데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민주는 헤드램프를 들어 저수지 중앙을 비춰보았지만 불빛은 짙은 어둠에 먹혀버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뭐지? 수중 펌프라도 있나? 하지만 이런 외진 저수지에 한밤중에 작동하는 시설이 있을 리 만무했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불쾌한 저음이 그의 귓속을 파고들며 머리를 울렸다. 민주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다시 헤드폰을 썼다. 마이크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는 어떨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헤드폰을 쓰는 순간 그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웅궁거리는 저음과 함께 헤드폰 속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첨벙, 첨벙. 누군가 물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듯한 섬뜩하고 규칙적인 물소리였다. 첨벙, 첨벙. 헤드폰 속에서 울리는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마치 누군가가 바로 옆 칠흑 같은 물속에서 젖은 발을 끌며 한 걸음씩 무트로 나오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헤드폰을 벗어 던졌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헤드폰을 벗자마자 그 소름 끼치는 물소리는 다시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주인은 여전히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젠장, 이게 대체...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청각적 환각, 피로와 긴장감이 만들어낸 헛소리일 거라고 애써 자신을 타일렀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헤드폰을 주워들었다. 다시 쓸 용기는 나지 않았다. 대신 녹음기의 레벨 미터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소리가 입력될 때마다 오르내려야 할 주황색 막대 그래프는 미동도 없이 바닥에 머물러 있었다. 기계는 아무 소리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방금 그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울린 환청이었단 말인가? 민주는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괜한 소문을 듣고 와서 지레 겁을 먹은 모양이라고 스스로를 책망했다. 그는 고개를 흔들어 불길한 상념들을 쫓아내고 다시 카메라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빨리 찍고 여기서 뜨자. 처음의 여유와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이제 이 기분 나쁜 장소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삼각대를 어깨에 둘러매고 둑길을 따라 더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저수지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각도의 풍경을 담을 수 있을 터였다.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의 자갈들이 자박자박 소리를 냈다. 헤드램프가 비추는 좁은 원안의 세상만이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 원을 벗어난 양옆과 등 뒤의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끈적하게 그에게 달라붙는 듯했다. 얼마쯤 걸었을까? 그는 촬영하기에 적당해 보이는 장소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삼각대를 다시 설치하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이었다. 사박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자신이 낸 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이 멈춘 직후에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움직임을 따라 하던 무언가가 한 박자 늦게 멈추며 낸 소리 같았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쿵쿵쿵 귓가에서 북처럼 울렸다. 헤드램프 불빛이 등 뒤의 어둠을 가르며 움직였다. 빛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걸어온 길 위에는 자갈과 마른 흙뿐.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혹시 동물이 아닐까? 고양이나 너구리 같은. 하지만 방금 전의 소리는 분명 마른 흙 위를 신발로 밟았을 때 나는 그런 종류의 소리였다. 잘못 들은 거야. 내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렸을 뿐이야. 그는 또다시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이런 곳에서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려 삼각대를 마저 설치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온통 등 뒤를 향해 쫑긋 세워져 있었다. 손에 땀이 배어나와 차가운 카본 다리가 미끄러웠다. 그는 서둘러 카메라를 세팅하고 다시 촬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뷰파인더를 보는 둥, 마는 둥, 연신 등 뒤를 힐끔거렸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끈질기고 불쾌한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박, 그때였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더 분명하게 들려왔다. 발소리였다. 틀림없는 사람의 발소리. 누군가 어둠 속에서 그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세요? 민주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목소리는 긴장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삼각대를 내버려 둔 채 벌떡 일어나 등 뒤로 헤드램프를 비췄다. 강력한 빗줄기가 어둠을 찢었지만 그 끝에는 여전히 텅 빈 둑길만이 펼쳐져 있었다. 발소리는 멎었다. 마치 그가 돌아보자마자 그 자리에 숨어버린 것처럼. 거기 누구 있습니까? 장난치지 마세요. 그의 외침은
소름 끼치는 정적 속으로 무력하게 빨려 들어갔다. 대답은 없었다. 민주는 뒷걸음질 쳤다. 온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곳에 더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떠나야 한다. 그는 허둥지둥 삼각대를 접어들었다. 값비싼 카메라가 덜렁거리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차가 있는 방향을 향해 거의 뛰다시피 걸음을 옮겼다. 그가 빠르게 걷자 등 뒤에서도 똑같이 빠른 속도의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사박사 박사 박사박. 그것은 더 이상 환청이 아니었다. 그림자처럼 메아리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의 바로 뒤에 바싹 붙어 함께 걷고 있었다. 너무나 무서워서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는 속으로 필사적으로 빌었다. 그 순간 그의 헤드램프 불빛이 저 앞쪽의 무언가를 비췄다. 둑길의 가장자리, 물가 바로 앞에 하얀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사람이었다. 민주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섬뜩한 발소리도 그가 멈추자 동시에 멎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전방의 하얀 형체에 집중되었다. 헤드램프 불빛 속에서 그 형체는 조금씩 윤곽을 드러냈다. 작은 아이였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 아이는 둑길 가장자리에 서서 미동도 없이 저수지의 검은 수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시간에 웬 아이가?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공포에 휩싸여 있던 마음 한구석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길을 잃은 아이일까? 근처에 사는 아이가 밤중에 몰래 빠져나온 것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방금까지 자신을 따라오던 발소리의 주인도 이 아이였을까? 저기. 민주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향해 입을 열었다. 아이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듯 여전히 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던 불길한 시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그는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얘야, 괜찮니? 이 늦은 밤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이와의 거리가 10여 미터 정도로 좁혀졌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직업의식이 발동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고요한 저수지를 배경으로 서 있는 하얀 원피스의 소녀. 이것은 그가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이야기가 있는 사진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어깨에 맨 삼각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소리를 죽였다. 그는 카메라의 설정을 빠르게 조작했다. ISO 감도를 최대한 높이고 셔터 스피드를 확보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삼각대를 쓸 시간이 없었다. 손으로 들고 찍는 이른바 핸드헬드 촬영을 감행해야 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잠시 멈추고 그는 셔터를 눌렀다. 찰칵.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셔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에 아이가 움찔하며 반응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민주는 재빨리 카메라 액정을 확인했다. 사진은 심하게 흔들리고 노이즈가 가득했지만 형체는 분명히 찍혀 있었다. 검은 배경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작은 소녀의 뒷모습. 그런데 사진을 확대해본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이상했다. 마치 오래된 필름 사진처럼 아이의 윤곽선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특히 발 부분이 그랬다. 아이는 분명 땅 위에 서 있었는데 사진 속에서는 두 발이 땅에서 살짝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유령처럼. 아니야, 빛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셔터 스피드가 느려서 생긴 잔상일 뿐이야. 그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한 장 더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로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아이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났다. 하지만 너무 멀고 어두워서 이목구비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긴 머리카락이 그늘을 만들어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셔터를 눌렀다. 이번에는 아이의 얼굴을 정면에서 담았다. 찰칵.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액정을 보는 순간 민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혹은 누군가 일부러 검게 칠해 버린 것처럼 시커먼 구멍 두 개만이 뻥 뚫려 있었다. 마치 그 구멍을 통해 아이의 머리 뒤편까지 관통해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민준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손에서 카메라가 미끄러져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눈앞에 저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지훈이 말했던 진짜가 바로 저것이었다. 그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아이가 입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을 가르고 아이의 목소리가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아저씨. 차가운 목소리가 민준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여기서 뭐해요?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텅 빈 눈구멍으로 민준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민준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을 간신히 억누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머릿속에서는 이 상황을 부정하려는 이성과 당장 도망치라고 비명을 지르는 본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눈앞에 저것은 아이의 모습을 한 무언가일 뿐 결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었다. 아저씨, 길 잃었어요? 아이가 다시 물었다. 감정 없는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차갑게 울렸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준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흙바닥을 끄는 발소리 대신 젖은 옷자락이 스치는 듯한 스윽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오지마. 저리가. 민준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자신의 삼각대에 발이 걸려 휘청거렸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한 몸을 간신히 추스른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벗어나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뒷걸음질로 차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이는 더 이상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저수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작은 손가락으로 검은 수면을 가리켰다. 엄마가 기다려요. 뭐라고? 우리 엄마 저기 있어요. 아이는 텅 빈 눈구멍으로 민준을 한번 돌아본 뒤 다시 물을 가리켰다. 그 손짓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저수지 물속이 당연히 엄마가 있어야 할 장소라는 듯이 민준은 저도 모르게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다. 헤드램프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수면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잖니.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말을 받아주고 있었다. 공포에 질렸음에도 한편으로는 이 기이한 상황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있어요. 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아저씨도 오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등골을 타고 소름이 쫙 끼쳐 올라왔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유혹이었다. 저 검은 물속으로 들어오라는 죽음의 초대장이었다. 꼬마야, 장난치는 거 아니지? 위험하니까 이리 와. 내가 부모님 찾아줄게. 민준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아이를 설득하려 했다. 어떻게든 아이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서 그는 아이의 팔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의 손끝이 아이의 하얀 원피스 소매에 닿는 순간 민준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얼음. 아니, 얼음보다도 더 차가웠다. 마치 시체 안치실의 냉동고에서 막 꺼낸 듯한 생명력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섬뜩한 한기가 손끝을 통해 그의 온몸으로 파고들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천이 아니었다. 민준은 기겁하며 손을 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가 휙 하고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민준은 얼어붙었다. 아이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텅 비어있던 검은 눈구멍.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속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오직 굶주린 자의 끝없는 갈망, 산자의 온기를 탐하는 죽은 자의 지독한 집착만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입꼬리를 기괴하게 끌어올려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민준의 귓가에 얼음 조각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도 같이 가요. 아이의 작은 손이 뱀처럼 솟아올라 민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가냘픈 아이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강철 같은 악력이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과 함께 그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듯한 끔찍한 냉기가 혈관을 타고 심장을 향해 퍼져나갔다. 으아! 민준은 혼신의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며 아이의 손을 뿌리쳤다. 필사적인 몸부림에 아이는 의외로 쉽게 손을 놓아주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은 뒤로 밀려나기는커녕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는 듯이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아이에게 붙잡혔던 손목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갑고 저렸다. 푸르스름하게 멍이 든 것 같았다. 환각이 아니었다. 착각도 아니었다. 방금 그 끔찍한 감촉과 냉기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도망쳐야 해. 당장.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는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다. 장비고 뭐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둑길에 나뒹구는 카메라와 삼각대, 마이크 같은 것들을 닥치는 대로 주워 담기 시작했다. 손이 덜덜 떨려 물건들이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러다 일이 터졌다. 서두르던 나머지 그는 카메라 렌즈 앞에 끼워두었던 고가의 ND 필터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동그란 필터는 대구르르 소리를 내며 둑길의 경사면을 따라 굴러가기 시작했다. 아, 젠장. 민준은 저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필터였다.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버리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주워올 것인가? 공포에 질린 와중에도 아까운 장비를 버리고 싶지 않은 사진작가의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필터는 다행히 멀리 굴러가지는 않았다. 두 개 경사면 끝자락, 물과 무티 만나는 지점에 아슬아슬하게 멈춰 서 있었다. 그는 침을 한번 삼키고 조심스럽게 경사면을 내려갔다. 발밑의 흙이 미끄러웠다. 물가에 가까워질수록 축축하고 비릿한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겨왔다. 검은 수면은 여전히 거울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민준에게 평화가 아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죽음의 정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필터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필터를 짚기 위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촤악! 고요하던 수면이 갑자기 폭발하듯 갈라지며 무언가가 튀어올랐다. 그것은 손이었다. 물에 퉁퉁 불어 시랍. 라처럼 허옇게 변해버린 사람의 손. 손목 부분은 부패하여 너덜너덜했고 길고 검은 손톱 사이에는 무리끼가 끼어 있었다. 그 끔찍한 손이 마치 작살처럼 튀어올라 민준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와. 이번에야말로 민준의 목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이가 잡았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끔찍한 악취와 축축하고 미끄덩거리는 감촉, 그리고 뼈를 파고드는 지독한 냉기가 그의 팔을 타고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손의 주인은 엄청난 힘으로 그를 물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민주는 경사면의 흙바닥에 엎드린 채 다른 쪽 손으로 필사적으로 땅바닥의 잡초와 돌멩이를 붙잡고 버텼다. 발버둥치는 그의 발에 채여 흙과 자갈이 우수수 저수지로 쏟아져 내렸다. 놔, 이거 놔. 그는 울부짖으며 팔을 흔들었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마치 바이스처럼 그의 손목을 꽉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한 힘으로 그를 끌어당겼다. 그의 몸이 조금씩 물가로 끌려 들어갔다. 그의 신발 끝이 차가운 물에 잠겼다. 이대로 끌려 들어가면 죽는다. 그 생각에 민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는 잡히지 않은 손으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멀티툴을 간신히 꺼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칼날을 펼친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그 끔찍한 손등을 향해 미친 듯이 내리찍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날이 부패한 살점을 파고드는 역겨운 감촉이 전해져 왔다. 그러자 그를 붙들고 있던 손의 힘이 순간적으로 약해졌다. 민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온몸을 비틀어 팔을 빼냈다. 그의 손목에는 시체의 손톱이 핥히고 간 길고 붉은 상처가 남았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경사면을 기어올랐다. 그리고 돛길 위에 올라서자마자 차가 있는 방향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카메라도 삼각대도 그 무엇도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의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배가 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쇠만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민주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렸다. 등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고 있다는, 혹은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그의 등을 떠밀었다. 감히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저 헤드램프가 비추는 좁은 길만 보고 미친 듯이 발을 놀렸다. 그가 차를 세워둔 공터까지는 기껏해야 10분 남짓한 거리였다. 그가 돛길을 따라 들어온 시간을 생각하면 그랬다. 하지만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주차장에 희미한 불빛은커녕 그가 들어왔던 비포장도로에 입구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주변 풍경이 이상할 정도로 변하지 않았다. 오른쪽으로는 칠흑 같은 저수지가, 왼쪽으로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방금 지나친 것 같은 비스듬히 기울어진 낡은 표지판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분명 같은 장소를 맴돌고 있었다. 헉. 결국 체력이 바닥난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멈춰섰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말을 듣지 않았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에 식은땀이 오싹하게 느껴졌다. 그는
무릎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왜 도착하지 않는 거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아무리 어둡고 길이 낯설다 해도 이렇게까지 방향 감각을 잃을 수는 없었다. 외길이나 마찬가지인 둑길이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출구가 나와야 했다. 하지만 이 둑길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를 같은 장소로 되돌려놓고 있었다. 지훈이 했던 말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밤에 가면 길을 헤매게 된대요.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라고. 그때는 그저 겁주기 위한 과장 섞인 괴담이라고 치부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다. 스마트폰이었다. 민주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을 더듬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차가운 액정 화면이 켜지자 그 빛이 구원의 통화줄처럼 느껴졌다. 통신사 마크 옆으로 안테나가 두 칸 떠 있었다. 다행히 신호가 잡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지도 앱을 실행했다. 잠시 로딩 시간이 흐른 뒤 화면에 익숙한 지도가 나타났다. 저수지의 푸른 윤곽과 주변 도로가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그리고 그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파란색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그는 스마트폰을 눈앞까지 가져가 화면을 들여다봤다.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파랗게 깜빡이는 점.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GPS 신호는 그가 서 있는 둑길 위가 아니었다. 저수지 한가운데에 찍혀 있었다. 마치 자신이 물 위에 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저수지의 검은 수면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물.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저 지도 위의 파란 점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이곳에 붙잡아 두고 있는 무언가의 위치라는 것을. 길을 잃은 게 아니었다. 나는 갇힌 것이다.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귀신이 만들어낸 공간 속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것이다. 귀신에 홀린 거야. 민준의 입에서 절망적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가 비웃었던 미신과 괴담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그의 숨통을 움켜쥐고 있었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민준을 덮쳤다. 이성과 논리가 산산조각 난 자리에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 또아리를 틀었다. 벗어날 수 없다는 자각은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힘없이 둑길에 주저앉았다. 이제 더 이상 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헤드램프 불빛이 힘없이 땅바닥을 비추며 파르르 떨렸다. 배터리가 다 되어가는 모양이었다. 빛마저 사라진다면 그는 이 완벽한 어둠과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질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포기 상태에 빠져 있던 그의 귀에 문득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스웨워, 스웨워. 바람 소리는 아니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젖은 옷을 입고 한꺼번에 움직일 때 날 법한 축축하고 기분 나쁜 마찰음이었다. 소리는 저수지 쪽 둑 아래 물가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민주는 홀린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거의 방전되어 가는 헤드램프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비췄다.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현실적인 광경을. 둑 아래 물과 땅의 경계선을 따라 사람들이 서 있었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어림잡아 수십 명은 되어 보였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줄지어 서서 모두 저수지의 검은 수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남녀노소 다양한 차림새였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의 옷이 물에 흠뻑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옷자락 끝에서 검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저들은 누구일까? 이 시간에 이 기이한 모습으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혹시라도 자신을 발견할까봐 몸을 낮추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해했다.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마네킹 같았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젖은 머리카락과 옷자락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분명 실체는 있는 듯했다. 민주는 궁금증과 공포심이 뒤섞인 채 헤드램프의 빛을 조금 더 강하게 조절했다. 빗줄기가 조금 더 멀리 뻗어나가 가장 가까이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비췄다. 낡은 낚시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남자가 반응해야 했다. 마치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빛이 닿자마자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끼기기기. 녹슨 경첩이 돌아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남자의 움직임은 신호탄이었다. 그를 따라 물가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툭 위에 엎드려 있는 민준을 향했다. 수십 개의 고개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광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얼굴이 헤드램프 불빛 아래 드러났다. 민준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가 마치 차를 글 손가락으로 꾹 눌러 후은 것처럼 밋밋하고 평평했다. 이목구비가 있어야 할 흔적조차 없는 그저 매끈한 피부가 달린 달걀 귀신들의 얼굴. 수십의 얼굴 없는 것들이 얼굴이 있어야 할 부위를 일제히 민준에게로 향한 채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관객이었다. 민준이라는 이름에 겁에 질린 사냥감이 벌이는 마지막 발악을 즐기기 위해 호수 밑바닥에서 올라온 끔찍한 관객들이었다. 정신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 민준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공포가 목소리를 빼앗아간 것이다. 그는 엉덩이로 땅을 기며 필사적으로 그 끔찍한 광경에서 멀어지려 했다. 살려. 줘. 민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거의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하며 얼굴 없는 관객들에게서 멀어졌다. 하지만 그들이 쫓아오지는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몰차리고 지켜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 그의 손에 무언가 차갑고 부드러운 것이 닿았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기어가던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무엇을 만졌느는지 확인했다. 하얀 원피스 자락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어느새 처음 만났던 그 여자아이가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원피스가 유령처럼 떠올라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구멍으로 겁에 질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피해 옆으로 기어가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 옆으로 한 걸음 옮겨 다시 그의 앞을 막아섰다. 도망칠 길은 없었다. 아저씨. 아이가 입을 열었다. 감정 없는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차갑게 박혔다. 이제 그만 가요. 아이는 다시 한번 작은 손가락을 들어 저수지를 가리켰다. 민준은 저도 모르게 아이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 순간 깜빡거리던 그의 헤드램프가 마침내 수명을 다하고 픽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다.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수지 쪽은 완전히 어둡지 않았다. 희미한 달빛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수면 위가 창백한 인광, 엘린광처럼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푸른 빛의 한가운데 수면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흔들리고 있었다. 스르르륵 무언가가 물속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검고 긴 머리카락 뭉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역 줄기처럼 엉겨붙은 머리카락이 물 위로 퍼져나가며 그 아래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렸다. 물에 퉁퉁 불어 창백해진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축축한 머리카락의 커튼. 한 여자의 상반신이 천천히 소리 없이 물 위로 솟아올랐다. 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은 소복 차림이었다. 여자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저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여자의 몸에서는 검은 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지만 수면에는 어떤 파문도 소리도 일지 않았다. 민주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아이의 엄마였다. 아이가 말했던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바로 그 엄마였다. 여자가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뼈마디가 도드라진 길고 하얀 손가락이 민준을 향했다. 그리고는 어서 오라는 듯 아주 느리고 우아하게 손짓했다.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 직접적으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입을 통해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뇌 속으로 직접 파고드는 차갑고 축축한 속삭임이었다. 이리 온. 여자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웅궁거리며 울렸다. 사진 찍는 사람이라며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직업을 아는 것일까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우리 예쁘게 찍어줘야지. 어서 와서. 여자의 속삭임은 거부할 수 없는 마력처럼 그의 정신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 마비되었던 몸이 저절로 움직이려 했다.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여자의 부름에 응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려는 충동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안 돼. 민주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저항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땅바닥에 손톱을 박아 넣었다. 어서 이리 와. 우리랑 같이 있자. 영원히. 여자의 유혹적인 속삭임이 계속되었다. 바로 그때 그의 귓가에서 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엄마가 기다리잖아. 아이의 차가운 손이 그의 어깨를 잡고 물 쪽으로 밀기 시작했다. 아이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민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자의 유혹적인 속삭임과 아이의 물리적인 압박을 이겨낸 것이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 차를 향해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방향도 길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저 끔찍한 모녀와 얼굴 없는 관객들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다. 나뭇가지에 뺨이 긁히고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위기가 몇 번이고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듯한 여자의 차가운 웃음소리와 아이의 원망 섞인 울음소리가 그의 발을 더욱 재촉했다. 이곳에서 멈추거나 붙잡히면 정말로 저 호수 밑바닥에 새로운 관객이 될 터였다. 얼마나 뛰었을까? 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의 눈에 익숙한 형체가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도 금속성의 희미한 빛을 반사하는 그의 SUV였다. 찾았다. 환희에 찬 외침이 터져나왔다. 기적이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귀신이 만들어낸 미로에서 마침내 탈출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차를 향해 달렸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키를 찾아 더듬더듬 문을 열고 눈사태처럼 운전석으로 쓰러져 들어갔다. 그는 문을 잠그자마자 시동 버튼을 눌렀다. 부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엔진이 깨어나는 소리가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미친 듯이 핸들을 꺾어 차를 돌리고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밟았다. 타이어가 흙바닥을 파헤치며 헛도는 소리를 내더니 이내 차는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룸미러로 등 뒤의 저수지를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어두운 국도를
얼마나 달렸을까.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그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살아남았다. 정말로 살아남았다. 그의 마포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이었다. 그는 엉망이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오후 늦잠에서 깨어난 민주는 끔찍했던 밤의 기억을 떨쳐내려 애썼다. 악몽. 그래, 그건 그저 지독하게 현실적인 악몽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그의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할퀴 자국과 온몸의 타박상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어젯밤 둑길에 내팽개치고 온 자신의 장비들이 생각났다. 수백만 원짜리 장비들이었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런데 문득 그가 마지막 순간에 품에 안고 뛰었던 카메라 가방이 현관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챙겨온 모양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전원을 켰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확인했다. 이럴 수가. 수십 장의 사진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하지만 파일을 열려고 하자 손상된 파일입니다 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그가 찍었던 아름다운 별 사진도 아이의 뒷모습을 담았던 사진도 모두 검은 화면으로만 표시되었다. 그는 실망하며 파일을 스크롤해 내렸다. 그런데 목록의 가장 마지막에 사진이 아닌 다른 종류의 파일이 하나 있었다. 그가 처음에 소리를 채집하기 위해 녹음했던 웨이브 확장자의 음성 파일이었다. 호기심이 동한 그는 파일을 재생했다. 칙. 처음에는 녹음기 특유의 화이트 노이즈만 들려왔다. 그는 역시 파일이 손상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끄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노이즈 너머로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웅궁거리는 어젯밤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예쁘다. 목소리는 마치 그의 귓가에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했다. 다시 와. 한 장 더. 민주는 기겁하며 노트북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그 섬뜩한 속삭임은 이미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버렸다. 그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찬물이라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다. 쿨럭, 콜럭, 컥. 그는 싱크대를 붙잡고 격렬한 기침을 쏟아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투명한 액체 한 모금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것은 물이었다. 흙냄새와 물비린내가 섞인 역하고 비릿한 냄새. 어젯밤 그를 끌어당기려 했던 곤지암 저수지에 바로 그 물이었다.